앞에서는 그 미국의 소위 말해서 중국이 말하는 밀리터리 제트 C-17이라는 아주 그 대형 수송기를 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이 국제 정치, 국가 안보적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영국이 이제 주관해가지고 G7 회의가 열렸습니다. 벌써 47년째가 됐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것이 7나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4나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저버가 4나라가 가가지고 전부에서 11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EU가 참석했기 때문에 결국은 12나라, EU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이 G7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요번 G7 회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규탄 대회, 그리고 중국 규탄이 미국이 이제 항상 하려고 그랬어도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G7 나라 중에서 미국 외에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우리가 얼마나 경제 거래가 많은데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견해가 틀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앞장서 가지고 바이든이 주도했다라기보다도 유럽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대단한 규탄안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옵저버로 포함된 나라에 대한민국도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정치적으로 좀 약간 까식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어설프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한 달 만에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진 거냐 살을 뺀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그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참석한 나라들이 이제 G7 7나라인데, G7에 들어간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7나라입니다. 그 G7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제력으로 세계에서 잘 사는 7나라, 그 중에 전부 민주주의 나라, 그래서 G7입니다. 유로피안 유니언은 그냥 당연 멤버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초대된 나라가 호주, 인도,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4나라가 더 갔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걸 한번 다시 이제 이거를 미분해 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7 더하기 쿼드입니다. G7 더하기 쿼드. 거기에 이제 한국하고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은 쿼드가 아니지만은 G7 플러스 쿼드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D10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주국가 10나라를 엮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D10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가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빼놓고 다 들어가죠. 바로 이번 회의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최근에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본 사진입니다. 사람 숫자가 13명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모든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데, 7나라 7명 더하기 EU에서 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4명 더하면은 7 더하기 2 더하기 4명은 13명인데, 거기서 인도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12명이 서 있어야 맞는데, 서 있는 사람 다시 보면 12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한국 대통령이 꽤 괜찮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사건이 한번 났습니다. 그 사진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해가지고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해가지고 아주 대통령이 아주 좋은 자리에 이게 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큰 사진 보셨을 때 보면은 맨 왼쪽에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있다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빼고 한 것이 잘못이냐 의도적으로 한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끌벅글했습니다. 여기 어느 자리에 섰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상이 높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위상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제일 끝에 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일본 수상의 스가가 여기서는 국력으로 2번째로 센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는데 우리가 더 일본보다 세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가 발전하는 것이죠.
이 자리,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 얘기를 해야지 과거를 부정하는 정부가 이 과거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탕을 지금 이렇게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그러는 건 저는 뭐 좀 이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모두 국민 덕분입니다. 이렇게 그 사진을 한 사람 빼가지고 뭐 이게 신문에 좀 왈가왈부가 났습니다. 왈가왈부가 났는데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라고 하긴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에 왜 불렀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에 왜 불렀을까? 한국 코드에 들어와라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호주하고 인도를 따로 불렀죠. G7이 아닌 거기에 한국도 불렀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G7 정상회담은 반중 동맹 교류 회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7이 세계를 중국과 반중국으로 나누었다. 세계를 중국 대 반중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친중국의 대표 선수인 대한민국을 불러다가 반중국 결의에 한국도 초청을 해가지고 참석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이제 가서 한국 거기 편들면 안 되라고 뭐 심각하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앞으로 그 입장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서야 될지 정확히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특징은 중국에 대해서 그 서양 선진 국가들, 서양 민주 국가들이 견해가 일치하였다라는 것이 이번 회의의 특징입니다. 완전히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것이 특이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중국 얘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견해가 워낙 달라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G7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Y타임스라는 이 언론사에서 이제 발표한 것,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2018년도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에게는 한 문단이 통으로 할당됐지만 중국은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합의를 이뤘다. 누구나 뭐 어느 나라를 뭐 따지지 않고 모든 G7이 G7 그 코 멤버들입니다. 직접 회원국들은 전부 중국을 성토하고 중국에 강력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다 일치된 말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이포크 타임스인데 G7 인권 문제 관련 중국 정부를 규탄하다. 그리고 코비드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다가 이제 그 신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코비드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다. 이거 정말 그 중국한테는 골치 아픈 이제 외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그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즉각 경제적 제재로 이어진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서방 7개 국가들이 다뤘던 문제가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 해협과 남중국 동중국해 문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문제, 그리고 일대 인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재조사, 이 크게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5가지 문제가 전부 중국한테는 아주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방 선진국들이 전부 똑같은 견해를 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G7 회의가 끝나고 이제 뭐 며칠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큰 사진 보시면은 바로 그 뒤에 여자 한 분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EU 커미션의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우슬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그 여자인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말한 거예요. 중국은 말이지 EU의 시스테믹 라이벌이다. 시스테믹 라이벌. 그냥 뭐 구조적인 체계적인 그런 뜻이죠. 이거는 그냥 운명적으로 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human right is main issue. 가장 중요한 이슈는 human right 이슈다. 그러면서 유럽은 막강하다. 그리고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이 이끌어가려 하지만은 유럽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 상황을 올바로 전달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한 것은 늑대 전세 외교라고 최근에 말했는데 늑대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략 외교를 그 중국 사람한테 그 고유한 중국 국가 권력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고유한 제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따르는 이 사상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등이 없고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도 평등이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왕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수평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 수직적인 사상이 수평적인 세계에 쉽게 그 적용이 되기는 힘듭니다. 근데 중국이 그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힘이 약하니까 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그 수직적인 국제정치, 위계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이것을 전략 외교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 외교가 사실은 현대판 조공 외교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뭐 전쟁을 하러 갔을 때도 그렇죠. 내가 너를 교훈을 주러 와서 국제 정치에서 남을 교훈을 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나라가 다 평등인데, 근데 중국은 아직도 과거 중국이 제일 아시아에서 셀 때 그때를 생각한 그런 그 국제 정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지난 3월 달에 그랬죠. 양제츠라는 그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이 미국은 중국을 내려다보며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가치가 지구의 보편적 가치는 아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미국의 가치가 지구의 보편적 가치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의 가치가 중국적이죠. 바로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뭐 장유 유서를 강조하고 왕이야말로 제일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왕하고 평민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서양에서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아주 골치 아픈 거는 그런 그 전략 외교 이런 걸 떠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자연에서 나온 것이지 그게 무슨 인공적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면은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미국의 파우치 박사마저도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견해를 바꿨죠.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중국이 전 세계에 10조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10조 달러를 물어내고 물건에 100% 관세를 물리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은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을 편들었던 세계보건기구 WHO마저도 지금 중국을 계속 편들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이미 매칠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WHO 자문위원입니다. 근데 주로 뭐 의학 같은 데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글을 많이 쓰고 그런 그 뭐 일단 사회과학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은 엄청난 지정학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정학적 타격,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국은 그 지금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자죠. 그 도전자의 자격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가 그 최근에 얘기했던 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갔죠. 그리고 위굴 문제를 둘러싼 인권 외교, 위굴 문제만 아닙니다. 위굴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저쪽 그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도 넓게 보면은 그 인권 외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그 아주 결정적인 대중국 외교 정책, 과거의 대소련 봉쇄 정책을 넘는 그런 그 아주 막강한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으로 바뀌어가지고 혹시 대중 그 견제 전선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견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공산당을 향한 폼페오의 강경 정책은 후임자인 블링컨 장관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계가 EU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도전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중국한테는 정말 그 골치 아픈 도전인데 1대1로에 대항해서 B3W라는 거가 나왔습니다. B3W라는 거는 B자가 3개 들어가요. 그리고 W는 뒤에 있는 건 월드인데 Build Back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용어인데 그 1대1로에 대비해서 서구 진영이 서방 진영이 중국의 1대1로를 훨씬 넘는 그런 그 후진국 원조 정책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프라를 중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할 거야.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게 나왔던 것이죠. 돈 액수를 보니까 이번에 결정된 것이 전쟁 이후에 마샬 플랜이라고 유럽 전체를 미국이 전쟁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갖다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마샬 플랜을 넘어서는 계획이다.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은 지금 40조 달러 정도를 이제 여기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얘기한다며 중국이 투자한 돈이 3조 7천억인데 그 유럽과 미국이 G7이 40조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 규모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공동성명에 중국에서 그 강제 노동한다. 여러분 그 중국 물건이 싼 이유가 뭡니까? 자본주의 원칙을 어긋나는 것이죠.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물건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떻게 이 값에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노동력이 0인 것입니다. 죄수들한테 물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강제 노동 같은 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소수의 사이비 다자주의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난에 동참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것이 이제 중국한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북한 문제도 잠깐 다뤄졌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촉구하였다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뒷얘기지만은 그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든을 반대하는 방송에서는 보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G7 회의의 초청국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이 사회를 보는 것이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남아프리카 대통령 라마포사 대통령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문 사우스 코리아 환영합니다라고 보리스 존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앉아있던 조 바이든이 지금 저 남아프리카 대통령 환영해야죠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And the president of South Africa 그랬더니 보리스 존슨이 And the president of South Africa as I said. 내가 말했어요. 말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you did? 당신 벌써 환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보리스 존슨이 I certainly did. 정말 내가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다 말했는데 아프리카 대통령도 환영해야죠. 라고 얘기하고 내가 말했는데요. 정말이요? 정말이죠. 라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참가국들 사람들 사진들 쭉 뭐 그냥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를 그냥 매일 좀 뭐 동네 애들 다루듯이 이렇게 욕하고 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이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문 정부의 저자세가 중국의 오만을 자초한 것이다. 본래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중국과 그 각을 세우고 있던 나라입니다. 중국의 적대국이었죠. 그리고 중국하고 전쟁도 했고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중국을 뭐 간접적인 동맹국보다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했죠. 미일 중로를 미중일로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런 그 중국을 전 세계가 코너로 모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야단 맞고 변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저자세가 중국의 오만을 자초했다. 기사가 완전히 뭐 정답을 쓴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 잠깐 얘기할 텐데 김정은이 한 달 만에 나타나는데 한 달 만에 나타난 그 모양치고서는 너무나 모양이 달라졌어요. 이거는 6월 11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그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 김정은 몸집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보니까 정말 줄었습니다. 그런데 식량난, 경제난 부담, 음주 흡연 원인일 수도 이거는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신입니다. 신 저 사람은 신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량난, 경제난의 부담을 느낄 정도의 그런 지도자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 분석을 틀리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음주 흡연 원인일 수도 음주 흡연이 원인일 수 있는데 그 음주 흡연을 많이 한 것이 식량난, 경제난에 부담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건강관리 차원의 체중 감량일 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한 달 사이라면은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저렇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김정은 체중이 현재 140kg이고 2011년 이후에 정권을 받은 이후에 매년 6 내지 7kg이 증가해 왔다라는 그런 옛날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계를 찬 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 정보기관들은 좀 세밀합니다. 우리는 전체 모습을 보고 얼굴살이 빠졌다 이런 걸 보는데 시계의 줄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나라라고 그랬죠. 연구하는 나라라기보다도 미국이 관찰을 참 자세히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작년에 4월 15일 날 태양절에 안 나온 다음에 죽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그 뉴스가 오보라고 완벽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참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살이 많이 빠졌다. 빠진 사람을 갖다 대신 썼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본인이 빠진 것인지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북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말 죽어가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 문제는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론 29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